정경심 1심 재판부가 무죄 추정의 결정적 증거를 누락시켰다. 이게 지금 경기신문의 취재 결과 보도로 드러났거든요. 이거 심각해.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정경심 교수 1심은 판사 작심하고 재판을 했다. 유리한 증거 나오면 그건 됐고 덮어두고 정경심 교수한테 불리한 것만 끌어와서 법정 구속시킨 사건이에요. 예. 이런 증거들이 나올 때 나는 되게 답답한 게 판사를 처벌할 수 있는 뭔가가 나와야 됩니다. 판사가 아까 말한 삼부토건이나 그 육류 수의법자처럼 윤석열이랑 골프 친 관계자일 경우에도 방법이 없는 거야.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해버리는 그런 경우 예, 있잖아요. 예. 정경심 교수한테 유리한 증언을 사실상 다 배척했다는 건 누구나 다 알려져 있는 사실인데 또 이게 증거가 하나하나씩 나오고 있어. 그러니까 그 당시에 동양대학교 총무복지팀에 근무하던 사람이 그러니까 정경심 교수한테 그 표창장 재발급 문의를 받았다. 그리고 정경심 교수의 업무를 도와주던 조교가 정경심 교수의 지시를 받아서 그 총무팀에 문의를 한 적이 있다 하는 그 정황 증거, 그러니까 증언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그러니까 검찰이 의도적으로 누락시켰다는 거죠. 기소 과정에서 누락시켰고 그 여러 가지 증거 자료로 같이 제출됐음에도 불구하고 판사는 판결을 내리는 과정에서 그 증거 자체를 완전히 배척한 상태에서 판단을 내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게 너무 의도적인 거여가지고 좀 그치. 황당하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이게 어떻게 보면 약간 스모킹건인데 2014년 7월 28일 날 그 직원 조모 씨로부터 전자직인을 이용해 문서를 작성하는 방법에 관한 설명이 담긴 이메일을 봤는데 이보다 1년 전에 2013년에 표창장을 위조해요. 그러니까 2014년에도 전자직인 이용해서 문서 작성하거나 이런 걸 몰랐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전자직인이 말이 어려운데 그게 바로 도장 파일입니다. 도장 파일을 어떻게 문서에 얹어가지고 예쁘게 그럴듯하게 편집을 하느냐 이 방법에 대해서 설명한 매뉴얼인데 그 놀라운 게 그 조교가 그 매뉴얼이라고 보내줬던 그 파일 내용하고 검찰에서 정경심 교수가 이렇게 유주했습니다라고 주장한 내용하고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검사들이 검찰에서 그 메일을 보고 이대로 그렇죠. 주장을 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예. 정말 뭐 치가 떨리지 않아요? 아, 진짜. 지금 이 재판의 결과물들을 보면 그러니까 저는 이런 부분 때문에 2심의 항소심 재판의 결과에 대해서 조금 기대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 건데요. 이게 사실 판결문의 내용에 들어가 있지 않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결과가 나온 걸로 보게 되면은 이 임정엽이라거나 김선이라거나 얘네들이 내린 이 판결 내용의 방향이나 그걸 결과를 보면은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그대로일 거예요. 예, 이거 그냥 묻어버리고 지 생각하고 싶은 대로 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생각하는 건 뭐냐면 판결문의 판사들이요 성실하게 작성을 안 하거든요. 판결문에 뭐 양형을 할 때도요, 그 장량 감경할 때 왜 이것을 감경을 해주고 왜 가중을 해야 되는 것인지에 대한 이유를 제가 관련된 논문을 제가 우연히 이제 봐야 될 일이 있어갖고 주말에 한 3-4편을 봤는데 우연히 이거랑 겹쳤어요. 근데 이유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맞아. 예, 그래서 그냥 지 말이면 무조건 믿으라 이런 식으로 넌 잘못된 놈이야 그러면 잘못된 놈이고 아니야 그러면 아니 착한 놈이야 착한 놈이 되고 이런 식으로 되는데 하지만 이 소송 기록은요 그대로 남아서 항소심에 올라가요. 항소심에 올라가기 때문에 항소심 법원이 재판부가 이 소송 증인 신문했던 이 기록을 볼 수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 부분이 저는 좀 기대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아니 하는데. 근데 2심이라고 판사가 뭐 달라질 거 있어요? 그 기대를 매번 해가지고 지금 짜증난다고. 근데 그게 있잖아요. 이제 아까 푸나님 말씀하신 게 얘네들 어떻게 혼내줄 수 있는 방법이 없냐. 없어? 예, 그런 우선 당장 생각할 수 있는 건 뭐예요? 징계 책임이죠. 징계하는 법은 우리가 지난번에 얘기한 대로 국회에서 탄핵 의결하는 방법이 있죠. 탄핵 의결을 일상화시켜야 됩니다. 이런 부분이 하나가 있겠고, 그 다음에 판사가 이렇게 위법한 판결을 내렸을 때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국가배상 청구라는 방법이 있긴 한데 이건 사실상 승률 0%예요. 지금 국가배상이 우리 파트인데요. 0%예요. 그러니까 판사가 잘못했을 때 그걸 이유로 돈 달라고 국가를 상대로 소재기한다? 이건 거의 안 된다고 봐야 되는 거고요. 그러면 판사를 상대로 직접 고소고발을 하는 이런 방식이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땐 이거예요. 너무 현저히 부당한 이런 판결을 재판을 한 경우에 있어서는
뭔가 제재를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 생각에는 저 원래부터 이런 생각 갖고 있는데 검사나 판사라는 사람은 이후에 평생 그직을 하고 밖에 나오면 변호사직을 주지 않는다. 이건 당연한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우리나라가 이상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밖에 나가면 변호사 할 때 돈 벌어야 되니까 밖에 맞춰도 갖고 지금 생활을 하는 거잖아요. 이걸 이용해 먹는 거잖아요. 그래서 네. 판사나 검사는 밖에나 변호사 못한다 이런 거를 하는데 우리나라는 지금 그렇지가 않기 때문에 전관 이런 것들이 있는 거니까 그래서 지금 이렇게 현저히 부당한 재판을 한 경우에 있어서는 그 변호사를 할 수 없도록 제한을 가하는 그런 뭐 변호사법 개정이라거나 이런 방법을 좀 강구할 필요는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사건에서 이제 뭐 표창장 조작해서 위조해가지고 그걸로 부산대 의전원 갔다 뭐 이 죄인데 문서죠. 네. 아까 말한 그 동양대 직원 조모 씨가 그 1심 판결문에 보면은 동양대 총장 표창장을 재발급 받을 수 있는지에 관하여 질문을 받은 적도 없다. 정경심 교수는 그 표창장을 잃어버려가지고 이거 재발급 받을 수 있냐고 물어봤다는 건데 이 사람 받은 적도 없다고 그 판결문에 쓰여 있는데 엄연히 재판 중에 표창장 재발급 절차에 대해 알아봐 달라는 연락을 받은 사실은 없냐라고 이제 정경심 교수 변호인단이 물으니까 이 조모 씨가 기억나지 않는다, 잘 모르겠다고 진술을 번복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질문을 받은 적도 없다, 요청도 받은 적 없다고 했다가 기억이 나지 않는다, 잘 모르겠다고 번복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핵심 증인 중에 한 사람의 진술이 사실 깨진 거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이거를 1심 재판부 임정엽, 권성수, 김선희는 완전 이걸 배척한 상태에서 표창장 위조한 거 맞네, 유죄 이렇게 때려버리면서 정경심 교수는 표창장을 위조해서까지 조민을 대학 보내. 그게 지금도 한국 사회를 지배하고 있는 거잖아요. 조국 장관 내 정경심 교수가 자기 딸 뭐 좋은 대학, 좋은 의전원 보내려고 표창장을 위조했고 나머지 무슨 인턴 증명서 같은 걸 다 위조해가지고 대학교 갔다라고 하는 거. 그 중에 코어 중에 코어가 표창장 위조는 사실상 지금 그 항소심 이제 다 끝내놓고 8월 11일 날 결과만 나오잖아요. 그 결과물에서 이 부분은 확실하게 전 무죄가 될 거라고 봐요. 근데 얘네들이 진짜 이 세 명이 권성수, 김선희, 임정혁 이름까지 우리가 외우고 있는 얘네들이 진짜 나쁜 놈들이고. 골프 친 거 아닐까요? 네? 윤석열하고 골프 치는 사이 아닐까요? 뭐 골프 진짜 나쁜 거다. 아니면 사찰을 해서 멱살을 잡고 있는 거겠죠. 네. 근데 그런 애들일 수도 있고 만약에 그렇지 않을 가능성도 사실 저는 있다고는 생각을 해요. 애들이 그렇게 나쁜 의도를 했을까라는 생각도 해보는데. 여보세요. 이제 그런 마음 배제합시다. 상대방에 대한 어떤 마음에 그것도 배제하자고. 근데 거기서 지금 얼마 전에 푸나님이 저기 증인 출석해가지고 이제 갔다 오셨잖아요. 그때 네. 판사가 뭐라고 했어요? 진짜 그런 세계가 있어요? 이거잖아요. 잘 모르더라고. 네. 아니 근데 얘네가 판사들이요. 진짜 그런 세계가 있어요가 모든 재판에서 나와요. 내가 방송하듯이 판사한테 다 이야기를 했더니 눈이 동그래지면서 되게 신기하더라고. 아무것도 몰라. 얘네들이 왜 그러냐면 도대체 진짜로 판사 왜 있는 거야? 그러니까 25, 26세 애들이 합격을 해. 소년본과 그러면 좋아하잖아. 그건 병신이라는 뜻이거든. 빨리 합격했다는 얘기는. 그런 표현 쓰지 마시고요. 네, 나쁜 막습니다. 부족한 아이라는 뜻인데 이 부족한 아이가 바로 연수원 마치고 판사가 됩니다. 그리고 내가 신이야, 이제부터 신이야? 그 이후로 뭐예요? 아니 솔직히 판사가 바쁘긴 바빠요. 바쁘니까 그러니까 자기 개인 생활하기 힘들어요. 룸사롱 외에는 딴 데 가질 않는단 말이에요. 룸사롱 외에 경험치기 없어요. 룸사롱이 안전하잖아요. 그게 다 보호해주거든. 실내에서 다 네. 놀게 되니까. 그러니까 모든 게 다 되니까 이 이게 사건은 어쨌건 최성애가 지금까지 해왔던 짓들과 다 엮어서 보면 그냥 정경심 교수가 어마어마하게 그냥 엮어 집어넣은 거예요. 네. 객관적인 증거들이 그걸 다 말을 해주고 있잖아. 근데 거기에 최고의 공범은 재판부였다. 진짜. 그렇게밖에 더 볼 수 있겠어요? 악의적으로 전에 말했잖아요. 성창호가 김경수 법정 구속하는 거랑 똑같은 느낌이에요. 지금 김경수 지사 최종 재판 결과가 대법원에서 11일, 그러니까 이번 주 수요일 날 나오거든요. 사원 나오는데 그 성창호가 나는 문재인, 김경수 싫어했던 것처럼 임정엽, 권성수 등은 김선희까지 나는 문재인, 조국 싫어가 그냥 노골적으로 보여준 재판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건데 어쨌건 지금 이런 것들을 일부러 누락시킨 정황들이 막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재판 결과가 받아들여지면 2심이 좀 정경심 교수 뭐 무죄 이렇게 뭐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는 생각하지만 다른 한편에서 보면 또 1심하고 비슷하게 내린다면 우리가 그걸 받아들여야 됩니까? 나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대한민국 역사에 이 사법부의 흑역사는 수도 없이 많습니다. 그때도 모든 언론들은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을 했겠지. 더군다나 기득권한테 유리한 재판이었으면 우리는 이거 그러니까 받아들일 수 없는 상태까지 와버린 거죠. 사법부의 신뢰가 바닥에 땅에 떨어진 게 아니라 지하 땅을 파고 들어가는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쩌다 가뭄에 상고 제기하고 계속 가야 되고 사실 상고에서 법률적 판단만 내린다고는 하지만 뭐 예외적으로 사실심도 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소심에서 만약에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결과 나오면 뭐 끝까지 가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왔는데. 자, 조국 장관과 정경심 교수는 사실 무죄로 가고 있고요. 이야기 하나만 더 살짝 짧게 얹으면은 조국 장관이 페북에서 최근에 턱걸이하는 이게 논란이 있어요. 논란이라고 할 수도 없는 것이 페이스북을 가면은 패친 공개가 있고 일반 공개가 있거든요. 예, 전체 공개가 있죠. 패친들이 이제 조국 장관한테 턱걸이 몇 개 하느냐 뭐 이런 식의 이제 주고받는 서로 간에 그게 있었나 봐요. 그래가지고 본인이 그걸 직접 해서 보여준 건데 요거를 재판 중에 뭐 턱걸이 하나 하고 있는 조국 이런 식의 이제 프레임을 씌워가지고 막 공격을 하던데 그러니까 그 패친들이 다 이제 푸시업이나 턱걸이 같은 걸 막 계속해서 공유해서 올려주는 나는 이게 조국은 그냥 유폐되어 있어라. 이런 의미하고 똑같다고 생각해요.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정경심 교수 사모펀드 권력형 비리 무죄가 조범동 대법 판결로 나왔을 때 조국 장관은 정치활동 시작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전 심리적으로 그래요. 예. 근데 지금 조국 장관이 그런 거 막 그 일본과 싸우는 문제 뭐 문재인 정부 코로나 방역 문제 또는 본인 또는 윤석열에 관련된 문제를 올리지 않고 턱걸이 하는 문제를 올렸더니 일부 진보 커뮤니티에서 그런 소리를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 그 조국 장관을 약간 비웃듯이. 근데 그런 차원이 아니라는 말씀 드리고 왜 싶어요. 집에 있는 사람은 턱걸이 하면 안 돼요? 왜 그게 왜 문제가 되죠? 아니 저는 오히려 그 턱걸이 하는 프레임이라는 거 거예요, 그게. 보면서 안심했어요. 아 이렇게 견뎌내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나는 안심했어요. 하나밖에 못 하는데. 와 대단하다. 아니 근데 정경심 교수 생각하는 척 하지 말라고 나는 그런 사람들한테 얘기해주고 싶어요. 아니, 생각해주는 척 하지 마요. 그러니까 안에 구금되어 있어 본 사람의 마음은 압니다, 여러분들. 아니 솔직히 우리가 형사처벌로 구금됐던 사람들은 많지 않죠. 하지만 군대 갔다 온 사람들은 많이 있죠. 좋아. 그럼 군대 갔을 때 어머니들 갈 때 많이 우시죠. 네, 전 나이 30 돼서 가니까는 뭐 그냥 웃고 그냥 갔다 와라 이런 식이던데, 네. 보통 이제 젊었을 때 가면 많이 우시죠. 걱정하시죠. 얼마나 고생할까 우리 애가 이렇게 생각한다고 해서 그러면 안에 군 생활하고 있는 아이들이 아들이 그럼 집에서 부모님들 뭐 생활도 못 하시고 맨날 내 걱정만 하길 원합니까? 아니거든요. 구금돼 있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여기에 있지만 하지만 우리 가족들은 그냥 평소대로 그냥 잘 살기를 원하는 거지 맨날 그 내 걱정만 하고 스트레스 받고 하길 원치 않습니다. 아니, 그게 정경심 교수 아니고 생각하는 척하지 말고. 그래 그 생각한 척 하는 게 뭐냐면 내가 조국 장관님보다 정경심 교수를 더 걱정해라고 지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좀 웃기는 거지. 아니 그러니까 부인이 감옥에 가 있는데 턱걸이를 하고 싶냐 이런 프레임이에요. 근데 조중동은 그렇다 쳐. 원래 그런 새끼들이니까. 이쪽에서는요 오히려 그런 것들을 더 활성화시켜야 된다고 생각해요. 하셔야 오히려 돼요. 이렇게 해야지. 그러니까 이게 이 상황에서 조국 장관의 가족은 도륙당해서 부인이 감옥에 가 있고 딸은 지금 의사를 못하게 할 지경이 돼 있고 본인은 영의 몸처럼 있는 거잖아요. 이럴 때는 더 북돋고 지금은 제 생각은 조국 장관이 더 외부로 나와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제 생각은. 예. 근데 그거 턱걸이 하는 문제 가지고 비판하는 일부 진보가 있다면 생각을 바꾸세요. 들 제발. 일단 여기까지 하시고.